2025년 12월 15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자, 그가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세 마리 용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 그의 이름은 샤밍. 그는 1997년 외환 위기, 2011년 일본 대지진, 2020년 팬데믹을 미리 경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12월 15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도 틀릴까요? 아니면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의 마지막 예언서 세 마리 용의 비밀을 함께 탐험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산시성.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세상이 잊은 곳입니다. 200m 높이의 산 정상 근처, 안개가 항상 감싸고 있는 이곳에서 샤밍은 지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해가 뜨기 전 하늘을 관찰합니다. 별의 움직임, 달의 위치, 바람의 방향,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글자입니다. 하늘이 쓰는 편지입니다. 작년 9월 어느 날 밤, 샤밍은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본 하늘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 개의 별자리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8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배치였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60년 동안 기록해온 낡은 책들을 꺼냈습니다. 밤새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샤밍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1985년부터 그가 기록한 예언들은 개인 일기장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몇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확인했을 때 모든 예언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한국의 대통령 탄핵, 일본의 쓰나미, 중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춘 질병까지 샤밍은 이 모든 것을 최소 3년에서 7년 전에 이미 적어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묵을 깼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본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이 아니다. 세 나라의 운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그가 말하는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그는 이 세 나라를 세 마리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이 세 마리 용이 동시에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 하늘이 움직일 것이다. 이것이 샤밍이 남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눈. 한국에서 첫눈은 보통 12월 초에 옵니다. 그리고 올해 기상청은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평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빈도가 이상합니다. 도쿄 대학 지진연구소조차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고 있고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이를 숨기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샤밍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샤밍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땅의 변화를 부른다. 그리고 땅의 변화는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12월 15일. 이 날짜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점입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샤밍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미리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의 비밀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샤밍의 오두막 안에는 수백 권의 낡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지가 앉은 이 책들은 그가 14세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관찰 일지입니다. 매일 밤 그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본 것을 적습니다. 별의 위치, 달의 모양, 행성들의 움직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는 고대 중국 천문학과 오행 사상을 결합한 독특한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 체계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하지만 샤밍처럼 완벽하게 익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행, 불, 흙, 쇠, 물, 나무. 이 5가지 요소가 세상 모든 것을 구성한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물은 불을 끕니다. 불은 쇠를 녹입니다. 쇠는 나무를 자릅니다. 나무는 흙에서 양분을 빼앗습니다. 흙은 물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샤밍은 이 순환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려면 그 나라의 기운이 어떤 요소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소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한국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확장하는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흙의 기운입니다. 안정적이지만 무겁고 느립니다. 일본은 쇠의 기운입니다. 날카롭고 강하지만 부러지기 쉽습니다. 올해는 갑진년입니다.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에는 나무와 용의 에너지가 만납니다. 용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급격하고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것들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샤밍의 체계는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날짜, 각도, 주기. 그는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시점, 화성이 특정 별자리를 지나는 날, 달이 가장 어두워지는 밤.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15일, 이날 밤하늘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개의 주요 별자리가 한 점에서 교차합니다. 이런 배치는 800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치가 일어난 것은 1225년입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오래된 왕조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샤밍은 말합니다. 나는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 나는 단지 바람을 읽을 뿐이다. 그의 말은 겸손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관찰자입니다. 하늘은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샤밍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그 방법을 배우는 데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샤밍은 이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산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한 번 보고 믿지 않습니다. 10번, 20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 때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확도가 100%입니다. 그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가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으로 그는 12월 15일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일본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샤밍이 3년 전에 적어둔 날입니다. 그는 이날 일본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하코네와 아사마 사이 일본 중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화산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지진계에만 잡히는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증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지역은 300년 동안 조용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도쿄까지 날아온 재는 공항을 폐쇄시켰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물류가 마비되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하루에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을 바꾸라고 외쳤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경제 침체, 높은 실업률, 희망 없는 미래, 화산은 단지 촉매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샤밍은 이것을 잠든 용의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정체된 사회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뗀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자본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약해진 경제에 또 하나의 타격이었습니다. 샤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불은 중국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은 한국의 문을 열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의 기회가 됩니다. 일본의 혼란이 중국의 붕괴를 앞당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붕괴는 한국에게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것이 세 마리 용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그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증오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과의 화해를 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원합니다. 화산이 분출한 것은 땅속 깊은 곳의 압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의 변화도 오랫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동아시아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중국입니다. 일본의 불이 꺼지기도 전에 중국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광둥성과 푸젠성, 중국 남부의 경제 심장부입니다. 이곳에는 수천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닫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화산 폭발 이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자 중국 공장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은행들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일본 자본의 이탈은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12월 21일,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샤밍은 이날을 음이 극에 달하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둠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맞았습니다. 이날 중국 3대 은행 중 하나가 지급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은행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가 자기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광둥성에서 시작된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상하이, 청두, 시안,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을 처벌하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이 진압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싸웠습니다. 개혁파와 보수파가 대립했습니다. 각자 자기 편을 모았습니다.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티베트, 내몽골,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봤습니다. 중앙정부가 약해진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샤밍은 이것을 산이 무너지고 용이 꼬리를 잃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지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중국이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적 압력,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불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샤밍은 이것을 절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제국이 무너질 때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 중국의 붕괴는 동아시아 전체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한국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12월 15일에 있습니다. 12월 첫눈. 한국에서 첫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깨끗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샤밍은 바로 그날 첫눈이 내리는 오전 10시에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샤밍의 다른 예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인물은 구체적입니다. 50세 전후의 남자입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합니다.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고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힘을 느낍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중년층이 합류합니다. 마침내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입니다. 70년의 분단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가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면 다릅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의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북의 화해입니다. 정치적 통합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통합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의 부활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합니다. 새로운 경제권을 만듭니다. 셋째, 동아시아의 재편입니다. 중국이 무너지고 일본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내부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외부에 관여할 힘이 없습니다. 미국도 멀리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샤밍이 말한 하늘의 시간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정화의 날입니다. 오래된 원한과 증오가 눈에 묻힙니다. 깨끗한 백지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산, 중국의 붕괴, 한국의 첫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샤밍의 예언은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깨어나는 민족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섭니다. 역사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아니라 전체 민족의 각성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각성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12월의 첫눈 이후 한반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습니다. 70년의 분단이 만든 벽은 높고 두껍습니다. 하지만 벽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작은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커집니다. 2026년 봄, 비밀 회담이 열립니다. 장소는 중립지역입니다. 남측의 새로운 지도자와 북측의 대표가 만납니다. 언론은 모릅니다. 세계도 모릅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양측 모두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대화합니다. 2027년 가을, 역사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에 합의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대화로 이룬 결과입니다. 세계는 놀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하나의 한국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북쪽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 강한 노동력, 규율과 헌신. 남쪽에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글로벌 문화, 외교 경험. 이 둘이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경제 강국이 됩니다. 동시에 정신적 중심이 됩니다. 새로운 철도가 건설됩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까지 연결됩니다. 유럽까지 기차로 갈 수 있습니다. 물류혁명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경제적 이익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보여줍니다.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원수였던 두 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중동에 희망을 줍니다. 아프리카에 영감을 줍니다. 분쟁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국은 21세기의 정신적 등대가 됩니다. 한국어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미 한류로 시작되었던 흐름이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가치관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보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에 지친 세계가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의 이정표가 한국입니다. 샤밍은 생애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그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를 돕는다. 기회는 모두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모이고 있습니다. 곧 첫눈이 올 것입니다. 그 눈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재앙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샤밍은 말합니다. 12월의 눈은 재앙이 아니라 새벽이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동이 옅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언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샤밍이 본 것은 별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은 지도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 혹시 받고 계십니까? 집값, 은퇴 준비, 자녀의 미래까지. 우리가 쌓아온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 그냥 괜한 걱정일까요? 그런데 중국의 한 소년이 최근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들으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는 8살의 정치 격변을 예측했고 15살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에 일어날 17번의 경제 위기와 300만 명의 이탈을 경고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인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예언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류밍천이라는 이름의 중국 소년입니다. 산둥성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그는 주변 어른들에게 중국 내 정치 변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능력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내다보는 예측들이 적중하면서 예언신동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질 때마다 관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류밍천은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비전이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회상하듯 구체적인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류밍천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내년 대한민국 정치권에 생길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치의 중심을 잡고 있던 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던 이 인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몰락합니다. 시작은 작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언론이 그 스캔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를 퍼붓습니다. 사안은 법적 문제로 확대되고 여론은 급격히 돌아섭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측근들이 등을 돌립니다. 같은 당 동료들마저 그를 외면합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그는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충격파는 모든 곳에 미칩니다. 오랜 세월 중심을 잡아주던 기둥이 빠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몰락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류밍천은 이 정치적 공백이 안정이 아닌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빈자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가 무너지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이 공백을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순간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공백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는 분열로 이어집니다. 거인이 쓰러진 자리에 두 개의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류밍천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기존 권력의 핵심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심부 바깥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기존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며 현 체제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기득권층과 보수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변화보다는 안정, 개혁보다는 유지.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시대에 뒤처진 고집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 완전히 다른 깃발을 듭니다. 변혁과 쇄신을 외치며 기존 질서를 뿌리째 뒤엎겠다고 약속합니다. 젊은 세대와 서민층이 그에게 열광합니다. 그의 언어는 뜨겁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그를 위험한 몽상가로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이 두 세력의 충돌이 본격화됩니다. 처음에는 정당 간의 경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큰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언론이 양쪽의 무기가 됩니다. 한쪽 방송은 첫 번째 인물을 영웅으로, 두 번째를 위험 인물로 그립니다. 다른 쪽 방송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쏟아집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의심이 되고 오늘의 지지가 내일의 반대가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족과 친구 사이에도 금이 갑니다. 명절 식탁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오랜 벗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사회 전체가 보이지 않는 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2026년 중반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국회가 사실상 멈춰버립니다. 여당과 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합니다. 예산안이 발목 잡히고 민생 관련 정책들이 표류합니다. 행정부는 손발이 묶인 채 허우적거립니다. 공공서비스가 흔들리고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잃습니다.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두 마리 소가 한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들만 고통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수레 위에 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마비되면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절박함 속에서 내리는 선택은 종종 최선이 아닌 최악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점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랜 동맹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 손이 향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대한민국은 바깥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류밍천은 이 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오랜 동맹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중국이 손을 내밉니다. 내부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은 그 손을 덥석 잡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징조들이 보입니다.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기술, 제조업 할 것 없이 곳곳에 투자금이 흘러들어옵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베이징 방문이 잦아집니다. 양국 간 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집니다.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국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거리에서 중국어 간판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2026년 말 양국 정상이 만납니다. 이 만남에서 신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선언됩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합니다. 오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집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자본이 한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이 싹됩니다. 그러나 이 꿈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류밍천은 이 동맹이 2027년 초까지밖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그 원인은 중국 내부에서 옵니다. 베이징에서 갑작스러운 지도부 교체가 일어납니다. 질병 때문인지, 정치적 격변 때문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다른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새 지도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택합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전면에 나섭니다. 중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냉혹한 실리주의가 기조가 됩니다. 이전 지도부가 맺은 약속들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한국을 향한 태도가 차갑게 변합니다. 약속된 투자가 취소됩니다. 무역 협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됩니다. 진행 중이던 공동 프로젝트들이 중단됩니다. 어제까지 파트너라고 불렀던 나라를 오늘은 못 본 채 합니다. 대한민국은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믿었던 손이 갑자기 뿌리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중국에게 기울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서먹해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댈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버림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게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외교적 고립은 곧바로 경제적 취약성으로 이어집니다. 보호막 없이 세계 경제의 거센 바람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이 바로 류밍천이 예언한 가장 파괴적인 현상의 배경이 됩니다. 심장 박동처럼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자본의 움직임. 그것이 17번 반복됩니다. 이제 그 17번의 경제 붕괴 사이클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류밍천은 다가올 경제 위기를 설명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돈이 마치 불규칙한 심장 박동처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다시 들어왔다 또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심장의 리듬이 아닙니다. 병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올 때는 희망을 주고
나갈 때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 패턴이 정확히 17번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먼저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됩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주가가 오릅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투자를 늘리고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온 나라가 희망에 부풉니다. 그러나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갑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칩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본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기술 산업에서 시작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밀려 들어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 자금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발을 뺍니다. 순식간에 자금이 마르고 유망하던 기업들이 휘청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현지 시장 적응에 실패하고 막대한 손실을 안고 돌아옵니다. 밖으로 나간 돈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치솟습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에 뛰어듭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또다시 유행합니다. 그러나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이 곤두박질 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립니다. 네 번째 사이클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새로운 코인들이 쏟아지고 대중의 열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전 재산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타트업입니다. 벤처 캐피털이 한국 시장에 몰려듭니다. 투자금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그러나 자금이 마르면서 투자 유치에 실패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기술, 해외 투자, 부동산,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희망의 유입, 실망의 유출, 그리고 남겨진 폐허입니다. 처음 몇 번의 사이클에서 사람들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두세 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클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회 전체를 뒤덮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증발합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삶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내립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거리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17번의 붕괴 사이클은 그 믿음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경제가 더 이상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할 때,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남아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류밍천은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300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발로 답합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2027년 말부터 이민의 물결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형편이 되는 소수만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떠났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2028년 중반에 이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결이 폭발합니다. 매년 100만에서 150만 명이 한국을 떠납니다. 불과 이 3년 사이에 300만 명이 이 땅을 등집니다.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은 기업가와 전문가들입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빨리 읽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산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옮깁니다. 두뇌 유출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중산층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좋은 교육도 안정적인 직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남은 재산을 털어서라도 떠나기로 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합니다. 마침내 서민층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아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떠날 방법을 찾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중개업체를 통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탈출구를 모색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캐나다와 호주가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미국도 여전히 목표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립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저렴한 생활비로 버티려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도 나타납니다.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들, 심지어 북한으로 향하는 역설적인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를 두고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언어, 익숙한 음식, 익숙한 거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00만 명이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2030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웁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합니다. 저렴해진 생활비를 찾아 서양인들도 이주해 옵니다. 거리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언어가 들립니다. 간판에 여러 나라 글씨가 섞입니다.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정체성은 희미해집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합니다. 예전에 알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입니까? 답은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울한 그림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류밍천은 예언만 던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뿌리를 짚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첫 번째 문제는 지나친 포퓰리즘입니다. 정치가 장기적 국가 이익보다 당장의 여론에 휘둘립니다. 선거철마다 달콤한 공약이 쏟아지지만 그것을 실현할 재원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국민의 감정에 영합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 전략과 국가 철학의 부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은 무조건 뒤집고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도 다음 정권에서 뒤집힙니다. 나라 전체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정세 판단 실패입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었다가 다른 쪽에서 외면당합니다.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읽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립하지 못합니다. 줄타기만 하다가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자기 이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편을 챙기는데 급급합니다.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적 경제 문제입니다. 외부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질이 17번의 붕괴를 가능하게 합니다. 들어오는 돈에 환호하고 나가는 돈에 무너집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약합니다. 바깥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것들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닌 친한국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입장과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수 경제를 강화하고 국내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부 자본의 들락날락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17번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류밍천은 2027년과 2028년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했습니다. 바닥을 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2030년대 후반에 이르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가장 어두운 밤도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새벽을 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류밍천이라는 한 소년의 눈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능한 미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치적 공백과 극단적 분열, 중국이라는 환상과 그 뒤에 숨은 배신, 심장 박동처럼 반복되는 17번의 경제 붕괴, 그리고 300만 명이 고국을 등지는 대탈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은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한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 우리가 변하면 미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류밍천이 말한 5가지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포퓰리즘, 장기 전략의 부재, 국제 정세 판단 실패, 리더십의 공백, 외부 자본 의존. 이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보십시오. 분열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통은 작은 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의견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새벽을 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0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침묵만 지켜온 한 남자, 인도 타밀나두 숲속의 은둔자 89세의 라비 칸투라. 그가 생애 처음으로 침묵을 깨며 말한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며 왜 한국인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가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책을 쓰는 사람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나 라비 칸투라는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89세의 이 노인은 인도 타밀나두의 울창한 숲속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책을 쓴 적도, 제자를 공개적으로 모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과 기도만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10월 생애 처음으로 메시지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70년간의 침묵을 깬 것입니다. 70년입니다. 25,00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마디도 세상에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전합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살의 라비 칸투라는 인도 최고 명문대학의 수석 입학생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 부, 사회적 인정,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처음 2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가 죽는 과정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나라고 믿는 모든 것들, 이름, 학력, 야망, 두려움, 욕망, 그것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갈 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명상 중에 그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하늘도, 자신의 몸도 더 이상 고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동하는 빛으로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춤추는 에너지의 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의 근원에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 그에게 처음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깊은 명상 중이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유독 한 곳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빛의 형태였습니다.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박동하며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의 운명과 연결된 무언가라는 것을. 그 후 5년간 같은 비전이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더 선명해졌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올해가 되어서야 그는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동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비는 지리를 넘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일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주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교리가 생기거나 새로운 종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비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집단 의식의 상승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너지 흐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지구의 영적 에너지는 거대한 시계추처럼 동양과 서양 사이를 오갑니다. 지난 500년간 그 에너지는 서양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계추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동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점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침략받고 분단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한국인의 영혼을 단련시켰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극심한 압력 속에서 형성되듯이 한국의 집단 영혼은 역사의 시련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날 가장 놀라운 일은 신비주의와 과학의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상이나 영성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과학을 영혼 없는 물질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두 세계가 처음으로 손을 잡게 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한국의 과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연구팀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의식의 구조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의식이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지금까지 물리학은 더 작은 입자가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험으로 증명 가능한 과학적 발견입니다.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이해가 근본부터 재구성됩니다. 과학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을 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올 발견은 이 모든 혁명을 작아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발견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의 의식이 물질을 창조하고 형성한다는 것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인류는 더 이상 스스로를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경제, 정치, 교육, 의료,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서로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새로운 의식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두 수도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2035년의 서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여전히 고층 빌딩이 있고 지하철이 다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그러나 도시의 본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중심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영적 지도자들, 과학자들, 예술가들, 치유사들이 모여드는 인류 의식의 수도가 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서울의 건축물들은 재설계됩니다. 신성한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건물들이 배치되고 도로가 재구성됩니다. 왜 기하학이 중요할까요? 고대 문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형태와 비율이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피라미드, 성당, 사찰이 특별한 설계를 가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35년의 서울은 이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장치로 만듭니다. 이 도시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평화로워지고 더 명료해지고 더 연결됨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은 인류 의식의 배터리가 되어 전 세계에 영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평양은 고립과 통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라비의 비전에서 2035년의 평양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평양은 세계 최대의 명상과 치유의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왜 평양일까요? 라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양이 겪은 고립과 억압의 역사가 역설적으로 그곳을 치유의 장소로 만들기에 적합하게 했다고.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치유사가 되듯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은 도시가 치유의 중심이 됩니다. 평양에는 거대한 명상센터들이 세워집니다. 이 센터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설계된 의식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전쟁의 기억, 분단의 아픔, 세대를 넘어 전해진 한의 감정. 이 모든 것이 평양의 센터에서 치유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평양을 찾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통일의 방식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협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통합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과 평양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서울이 의식을 상승시키고 평양이 트라우마를 치유합니다. 이 두 과정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의식이 상승할 수 없고 의식이 상승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도시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가 됩니다. 정치적 통일은 이 에너지적 통합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 분단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국경선이 무의미해집니다. 같은 에너지장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가 빛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곳은 함께 빛나기 시작하고 어떤 곳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빛은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2035년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영적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영향을 받아 각자의 영적 각성을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듯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의식의 불꽃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중국의 경우가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물질주의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발 의식혁명의 영향으로 중국은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도교와 유교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결합됩니다. 노자의 가르침과 최신 연구가 대화를 나눕니다. 일본은 선불교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기술과 영성을 융합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각자의 영적 유산을 재발견합니다.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영적 문명권으로 통합되어 갑니다. 경쟁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공동의 의식 상승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양이 르네상스를 경험하는 동안 서양은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라비의 예언에서 올해부터 2035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은 전례 없는 정신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풍요롭지만 영혼은 텅 비어갑니다. 우울증 환자가 2배로 늘어납니다.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3배가 됩니다.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지만 더 적게 느낍니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더 깊이 고독합니다. 성공의 정의가 무너지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절박해집니다. 물질주의가 약속했던 행복은 신기루였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서양은 자신의 영적 빈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위기는 처음에는 재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라비는 이것을 변화의 촉매제로 봅니다. 바닥을 쳐야 비로소 올려다보게 됩니다. 서양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2035년경 서양은 한국에서 온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서양의 자존심, 동양에 대한 편견,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한국 모델의 성과가 너무 명백하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서양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양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움을 받아들이는 성숙의 순간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력과 분석적 사고가 동양의 직관과 전체적 세계관과 결합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마침내 정렬될 때 인류는 다음 진화적 도약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2040년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적,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2040년 이후에는 인류 자체가 변합니다. 생물학적, 정신적 진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이 변화는 뇌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인간은 뇌 용량의 극히 일부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라비는 말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의식 상태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던 이 영역들이 2040년 이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의식 상승이 축적되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이 결국 바위를 뚫듯이 수십 년간 쌓인 의식의 변화가 결국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깨어난 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라비는 그중 하나로 텔레파시를 언급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생각과 감정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지금은 초자연적으로 들리지만 2040년 이후에는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그러나 텔레파시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이상입니다. 그것은 분리의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됩니다. 공감이 더 이상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개인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도 단순한 철학적 믿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현실이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한국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스승인 새로운 유형의 인물들을 배출합니다. 이들은 첨단 기술을 다루면서 동시에 깊은 영적 수련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물리학자이면서 명상가인, 생물학자이면서 치유사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인류의 전환을 안내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한국의 대학들과 연구소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특권이 아닙니다. 한국의 책임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새로운 길을 먼저 걷고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한국일까요? 왜 이 작은 땅이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도록 선택되었을까요? 라비칸투라는 한국이 선택된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지리, 역사, 그리고 정신입니다. 첫째, 지리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에너지 자원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한국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당, 풍수, 기의 개념이 모두 이것과 연결됩니다. 한반도는 지구라는 신체의 혈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에너지가 모이고 증폭되고 퍼져나가는 지점입니다. 둘째,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침략, 식민지배, 전쟁, 분단. 그러나 이 고통이 한국을 이 역할에 적합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서양의 이성과 동양의 정신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쪽의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동시에 양쪽에 온전히 속하지 않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동과 서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셋째, 정신입니다. 한국인의 영혼 깊이 자리한 한의 정서.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원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능력입니다. 한은 한국인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탄력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곳이 지구상의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라비의 예언은 이분법적입니다. 2050년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두 가지 미래만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미래, 한국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인류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상승하고 새로운 능력들이 일상이 되고 우주와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전쟁과 빈곤과 환경 파괴가 사라집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황금시대가 열립니다. 두 번째 미래, 한국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인류는 자멸합니다. 영적 공허가 극에 달하고 기술은 파괴의 도구가 되고 환경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의식의 진화 없이 기술만 발전한 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2050년에 인류는 도약하거나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변수가 한국입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두렵습니까?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비 칸투라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인은 단순한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인류 잠재력의 기폭제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코맥을 비롯한 다른 예언자들도 비슷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피난처이자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의 예언자들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의식 상승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 작은 불씨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한국인의 의식이 상승하면 인류의 의식이 상승합니다. 한국인이 치유되면 인류가 치유됩니다. 한국인이 깨어나면
인류가 깨어납니다.